어쩌다 보니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도 교훈이 있는 것 같아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지금 노인 세대들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버려진 지금 50년대 이전 세대들, 요 세대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따뜻하게 대하라 뭐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뭐 길거리에 박스 줍는 할머니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는지, 특히 지금 50년대생 중에서 58 개띠 요 정도 50년대 후반 정도를 부모님으로 둔 학생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90년대 때는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되셨을 테니까. 예. 예. 그래서 대한민국 1990년 이전의 역사를 진행할 겁니다. 일단 새마을 운동, 요게 1970년대에 시작을 했죠. 1970년대. 처음에 시작이 그전 사전 단계가 있었어요.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그럼 계몽이 뭐지? 1960년대에 추진을 했는데, 요게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던 게 1950년대 시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가 식량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식량 증식을 해보자. 그래서 혼분식 장려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서 그 생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혼분식 장려 운동하고 통일미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량 증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쯤 돼서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착수를 하는데, 이게 정확히 따지면은 요게 계몽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식량 문제도 있지만은 시골 농촌의 암묵적 신분 제도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양반과 머슴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남아있던 시기인데, 계몽 운동으로 그걸 깨버려요.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에 드디어 식량 작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통일벼가 보급된 지 5년 만인 75년에 국가가 목표로 삼은 식량 자국의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맛이 없었어요. 맛이 너무 없었어. 질이 나빠서 한국인의 입맛도 맞지 않고 뭐 그 주저하는 농민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냐? 아니 일단 지금 밥맛이 문제냐? 쌀의 질이 문제냐?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지. 그래서 이게 맛없는 통일미, 그런데 이걸 가지고 70년대에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사실 박정희 때였죠. 그리고 통일벼가 공급된 지 5년 만인 1975년 이제 달성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 배경으로 식량이 부족하니까 산화 제한 홍보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5년대 보면은 4.53입니다. 4.53 출산율이. 그럼 그 이전에 더 심했다는 거잖아요. 요거 쭉 내려와가지고 뭐 1점 몇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당시에 이제 식량 스스로 생존이 됩니다 했을 때쯤에 인구가 몇이냐? 3,528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농업이 안 되는 땅이기도 하고 땅도 좁아요. 그래서 딱 괜찮은 게 3,500만 이 정도 되는데, 3,500만? 많이 가봐야 4,000만? 요 정도 되는데, 저는 인구가 많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나 아니면은, 캐나다가 이제 한 4천만 정도 할 거거든요. 캐나다나 호주나 아니면은 캘리포니아주, 이런 데 보면은, 캘리포니아주 인구 보면은, 이게 국가로 따지면 5위거든요. 인구로 보면은, 뭐 3,900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경제 성장할 수 있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데, 인구, 즉 뭐 싼 인구로 노동 집약적으로 자꾸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규제 때려박고 국가 연공서열제로 통제해야 되는, 지금 룰 만드는 사람들이 규제 때려박고 집단으로 통제하는 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뭐 새로운 산업이 튀어나가면 안 돼요. 농촌에 들어가야 되고 저기 중소제조업에 들어가 줘야 되고, 어디 3차 산업 서비스 4차 산업 이렇게 늘어간단 말인가. 이거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를 추월하지 말고.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서 국가 성장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농업 이걸 가지고 땅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상업을 발전시키고 제조, 무역, 금융, 군사, 과학, 기술, 문화, 예술, 요 순서로 내려갑니다. 딱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요런 기준점이 있고, 여기서부터는 자유로운 민간, 여기까지는 뭐 국가 주도 성장이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1975년에 이제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래서 고속도로 깔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공업 위주의 수공업이나 경공업이나 아니면 섬유 이런 것들 제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그걸 팔아서 무역을 하죠. 무역을 하고 이 과정을 겪으려면 도시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도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출이 어느 정도 되면 은행이 모이고, 여기서 중화공업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국가 주도 자금으로 어떻게 넘어갔어요. 요거까지가 박정희 간 겁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스노우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스노우볼이에요. 여기까지가. 요거 이후부터 이제 전두환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때부터 이제 그 민간에 이제 건설하고 뭐 부동산 부양하고 뭐 이런 서울 확장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인구 거주 비율이 보면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쭉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돼서 이쯤부터는 거의 이제 도시 인구 비례가 메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철공업 이런 것도 사실 그 70년대쯤 시작해서 처음 첫 사스타 떠서 87년에 완성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완성했냐면은, 이거 대청구권 자금, 이거 이제 일제한테 피해 보상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걸 정부가 어느 정도 조금만 주고 정부가 뺏어가지고 제철공업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뺏긴 사람들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을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1970년대 중화공업 육성 정책 이렇게 하고 4차 중동전쟁 오일쇼크 시기라서 이거 조질 뻔했습니다. 아, 예. 말이 너무 저렴하네.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습니다. 이게 무리한 투자였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제쳐서 세계은행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필요하지도 않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없었으면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공업이 시작되고, 조선산업도 그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60년대 뭐 있긴 있었는데 이걸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7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스노우볼이 돼서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동 진출붐도 있었는데, 이제 80년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오일 쇼크나 뭐 이런 것들, 국제 정세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이 중동 진출붐이 꺼지는 시기가 왔었죠. 그리고 반도체 투자 시작도 80년대에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군사 들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대는 반도체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도 80년대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딱 여기까지예요. 국가주도 케인즈 한계점. 지금 중국 같은데, 예, 맞습니다. 중국이 딱 2단계잖아요. 중국이 여기 문화예술도 자기네 자국에서 통제해서 돌아가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드러내야 된다. 문화예술 단계로 자국에서 통제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90년대까지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주도 문화, 국가주도 예술인 거죠. 딱 여기까지 해서 기술 들어갔을 때, 마윈이 한창 활동할 때, 그때 리커창인가? 이제 자유로운 민간의 시대를 준비해라 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되나 하면서 모두 기대하고 있었는데, IT는 자유로운 민간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부 말을 안 들어. 은행으로 통제를 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안 들어. 그래서 빡쳐요. 그래서 날려버렸죠. 마침 금융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걸 이제 듣고 마윈은 날려버렸다면, 뭐 어쨌든 이제 IT 기업들을 많이 날려버렸죠. 그래서 은행으로 통제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망할 기업 안 망할 기업을 정해줄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좀 망하면 안 되는 기업을 산업은행으로 살려주잖아요. 근데 국가주도 성장, 특히 은행처럼 성장시키는 경우에는 망할 기업 안 망할 기업을 정해놓고 너는 부도 안 날 기업,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게 뭐다? IMF.
그 방식의 한계점에 도달한 게 IMF. 그러니까 중국은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지금 상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기 나름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가가 장난이 아닌 상태였어요. 70년대는 뭐 식량도 부족한데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이죠. 그 전두환 정권의 안정화 시책을 해서 민간 경제로 전환했습니다. 한 자릿수 이게 전두환 정권에서 한 성과인데 한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내걸었을 때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딱 이게 전두환의 성과예요. 그리고 전두환 성과가 딱 이거 두 가지인데 이거 안정화 시책하고 자율 정책은 정부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시작점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딱 이게 중국과 한국을 갈라서 시장 통제를 강화하느냐 아니면은 민간 경제로 이양하느냐 딱 했는데 요때 안정화 시책을 해서 그 이후 3조 5항으로 스노우볼이 있는데 요거는 숫자를 보는 게 더 빨라요. 국가 발전 지표 여기서 가져온 건데 요거 그냥 캡처해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밑이 인플레이션율인데 우리가 지금 2022년 너무 물가가 높다 5.1%입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노인들은 금리가 10% 20%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꿀을 빨았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물가가 기본적으로 14% 18% 28% 21% 한 자릿수로 낮았다 7.2%입니다. 딱 요때 5년 정도가 5년 정도 우리 흔히 보는 물가가 된 거예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그리고 다시 7% 5% 6%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자유무역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지금 물가를 경험하게 된 거지. 그 이전에는 저런 물가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물가거든요. 자유무역 되고 난 다음에 83년 딱 해서 자유무역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우리는 성장률 좀 있긴 하지만은 식량 들어오고 FTA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물가 이렇게 쭉 간 거고 사실 중국의 과잉 생산을 받는 것도 있죠.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상할 때부터 물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선진국급이 되니까 이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선진국급이 되면 돈을 지불해서 식량을 더 먼저 사올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들어오지 마라 규제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식량 위기가 생기면 선진국 아닌 나라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못 견디는 것들 개도국들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견디고 있잖아요. 유럽도 힘들다 해도 어떻게든 견디고 있잖아요. 근데 개도국은 다 뭐 반란이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고 정부가 붕괴되고 어쨌든 이렇게 삼저 호황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고 요때부터 식량을 열어라 소프트웨어도 열어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개방 시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낮춘 성과가 있다. 그 외에는 뭐 사람 죽인 살인자지. 예컨대 1989년 이후 국민소득에서 자산가 계층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서 얻은 불로소득이 77.3%에 이르렀다. 뭐다? 저금리 시기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소비부양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요때부터 자본이득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요때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의한 이익이 더 높아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거 똑같이 버블이 꺼지죠. 그래서 불로소득만으로도 85조 원이 되고 당시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 총액인 9조 100억 원에 9배를 넘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때 신자유주의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걸 노무현 때 FTA로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전환을 좀 빨리 했어야 했는데 이게 늦었어요. 이게 우리도 지금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마치 돈이 나가면 국부가 유출된다. 그래서 중상주의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 망했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물자가 과잉 생산되는 물자가 각 국가별로 잘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적재적소로. 중국을 보세요. 자기네들 식량 작업을 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대수층 다 오염되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지금 중국 집안이 가라앉고 있잖아요. 지하수도 다 뽑아내고 대수층 뽑아내고
그래서 식량이 과잉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서구 국가들. 예. 이런 것들 가지고 공급을 해서 기본적으로 물가를 낮춰서 남는 소득을 많이 남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산업을 단순히 공급자를 보호하겠다고 계속 그렇게 수입을 규제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푸드 시큐리티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보조금 지급해서 딱 끝나야지,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 행위는 소비자를 착취하는 행위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철강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서울 확대가 이때쯤 돼요. 1980년대쯤부터 시작이 돼요. 자, 1980년대 이제 양천구입니다. 예, 양천구 목동이군요. 80년대 양천구 목동. 예, 여기서 농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90년대, 92년쯤 되면은 70년대 논에 물 들어가 있는 거. 근데 92년쯤 되면은 이제 현대백화점, 이제 목동,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요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불었다. 예, 생각하면 됩니다. 바꿔 생각하면 뭐다? 제법 살만해졌다. 예, 살만해졌다. 이제 식량 문제 해결하고 수출 좀 하고 이런 게 살만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또 호남 농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죠. 쌀 재고가 너무 많다. 풍년이 진행되니까 쌀 재고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통일미 이거를 정부에서 수매해줬거든요. 남으면은.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정부 수매를 그만했어요. 그만하니까 정부에 의존해서 살던 농민들에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988년 총적 이후 1989년 쌀 재고가 1000만 석을 돌파할 걸 예상되면서 이거 사지도 않고 물자도 많아지니까 이제 더 이상 억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86년부터 호남 지역 기반의 농민 투쟁이 발생을 합니다. 뭐 자국민에게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 미국도 이 문제에서 크게 이제 자유롭진 않아요. 미국은 감자가 왜 채소냐? 탄수화물인데 채소에 들어가야 감자튀김이 급식에 나오지 않냐? 옥수수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바이오 오일로 써야 해. 네, 그렇게 되는 식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각국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식 문제는 이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소비자가 착취를 당하면 안 된다. 그건 소비자의 선택권이다. 이게 농민 보호냐 아니면 소비자 착취냐 이건데, 이것 때문에 애초에 자유무역을 반대했던 세력이 진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NA에게. 근데 얘들 지금 자유무역 엄청 좋아하잖아요. 왜? 공산품을 만드는 거는 정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와요.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 디플레이션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외국에 수출해야 돼요, 시장에. 그래야 자기네들 임금이 올라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농산물은 맞고, 저기 중공업이나 이런 건 외국에 팔고, 그런 거 주장하는 게 이 NA입니다. 얘네들 목적 자체가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왜? 일본이 IT 성장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령깨까지 보유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작 사상 자체는 반일이죠. 근데 뭐 되고 싶은 건 일본처럼. 그래서 운동권이 여기에 합류해서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농화를 주로 했죠. 농민학생연대 활동. 그리고 97세대들은 대부분 NA계고, 거기에 이제 그래서 얘들이 정파예요. 정파라고 하는 거예요. 97세대들이 대부분 NA계고, 그리고 그래도 소련이 망해도 북한이 남아있다. 당당하게 저렇게 남아있다 하면서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게 이쪽 세력입니다. 그러면 흔히 다른 쪽 비운동권 사람들도 있지 않냐? 비운동권 사람들도 저기에 동조합니다. 대학생은 똑같이 겪고 친구들인데.
흔히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산업화 세대 1차 베이비 부모 노인 세대들이 돈도 안 되는데 돌봐야 하냐. 일본 보상 빼앗아서 제철소 짓고요. 월남전 보상 빼앗아서 투자하고 은행 저축시키는 대신에 그거 무한 대출해서 기업에 대출시켜가지고 뭐 IMF 때 400% 이하 대출을 가진 기업이 몇 개 없었어요. 대출시켜가지고 이제 산업 기반 만들고 도로 깔고 노동자 권리 잘 안 지켜질 때 사고 나고 죽고 이런 개고생한 다음에 IMF 때 잘랐습니다. 이 성장 기반 다 만들고 뭔가 혜택을 얻어야 되는데 잘랐습니다. 그리고 8697 살리겠다고 돈을 뿌려 노후 자금을 녹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분들도 자기네들 부모님은 이게 한 40, 50쯤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서울에 집이 있다고 저분들 잘 사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박스 줍는 분들 잘 사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이 뭔가 소득이 있어서 잘 산 게 아니잖아요. 딱 집만 있어요. 특히나 또 할머니들이 있는 이유가 할아버지들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나는 옛날에는 이제 여성이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그런 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전업주부는 지금 생각하는 전업주부 아닙니다. 집에서 밥만 하는 전업주부가 어딨어. 애초에 90년대에도 제가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좀 잘 산다는 집이. 뭐 가게도 보고 어디 가서 싼 물품도 사오고 그 다음에 식사 준비도 하고 돈 떨어져가지고 위기 상황 생기면 어디 일하러도 같이 가고 농사일도 하고 그 다음 그런 게 이제 전업주부였어요. 지금처럼 집안 일만 하는 전업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남아서 지금 박수 죽고 저렇게 계시는 거죠. 예,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실 세상 어디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놓치고 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체 키워가지고 이런 걸 보육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취업도 안 돼서 자영업으로 또 이제 밀려났어요. 사실 그대로 죽은 경우 없어요. 자영업으로 밀려나고 그리고 망하고, 그게 지금 노인 빈곤의 배경입니다. 사실 보면 우리 식량 물가나 이런 것도 다 비싸잖아요. 그런 걸 똑같이 노인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똑같이 들어가는데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를 계속 녹여버리고 물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자꾸 피디계 조인데 내게 여기 정파가 아니니까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여기가 조직 만들면 항상 이쪽이 와가지고 다 장악해요. 이쪽이 대다수니까. 그래서 97세대 대다수 대학생은 이걸 운동권입니다. 이거 원래 대학권 자체가 애초에 이랬기 때문에 2002년, 2005년 요 정도쯤부터 운동권이 대학의 정치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는 대학의 관점과 그때 있는 대학생의 관점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비운동권도 있잖아. 그냥 동조입니다. 이꼴 동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진보 청년, 진보 중년 세대가 뭐다? 지금 현재 97세대, 86세대. 오죽하면 한국을 움직이는 90년 단체 3위의 주인공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구국의 단체들. 이거 NA 현대사. 아직까지 PD랑 NA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농도 거기에 이제 NA죠. 그래서 뭐 생사가 들어왔다고. 윤석열 정부 퇴진이고, 그래서 4.10에서 선거에서 이겼죠? 이기고 하는데, 이거, 원래, 농산물 물가 통화 재정을 이거 금리 올린다고 못 잡아요. 애초에 이거 공급 조절이 인플레이션인데,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농민만 잡는 물가 대응책 이게 최선이냐? 농산물 가격 무조건 싸야 하냐? 소비자 착취라고, 소비자 착취. 왜 농산물 가격이 무조건 싸야 하냐? 소비자 착취라고, 착취. 물가 안정 근본 해결책 농심 대사란한 비교 우위의 막로. 그러면 너네는 왜 질소 비료를 수입하는데? 질소 비료는 왜 수입하는데? 그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아닌데. 하여튼 NL계는 진짜 저는 푸드 시큐리티 그거는 지원금이고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착취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근데 이걸 맨날 유통 문제 하잖아요. 유통이 잘 이루어지면은 버려지는 물자가 적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도로를 까는 거예요. 도로를 까는 이유고 아파트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더 싼 이유고 여러분들 이건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에 있으면 일자리도 있지만 사실 의외로 비용이 더해들어요. 왜? 지하철이나 이런 거 다 같이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해드는 거예요. 교통비가.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이제 4.10 선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양국부 농안법 저 이거 윤석열 씨 좀 최근에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싫어하는 소리 많이 했을 건데 딱 이거 거부한 거는 간만에 마음에 듭니다. 그 외에 전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좌파 성향이다 이 생각 진짜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다? 이거 소비자 착취예요. 선택권을 착취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판매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경쟁해야지. 뭐? 선택권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이거 우선순위로 수입이 가능한데 우리가 소고기 가격이 한우로 따지면 전 세계 2위예요. 근데 미국 소고기 반대했잖아요. 광우병 선동하면서. 미국 소고기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는 아마 고기를 되게 비싸게 먹었을 거예요. 애초에 지소비료 자체도 수입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노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노인들이 아니 꼽긴 한데 그래도 국가가 100년 성장해도 망하는 건 금방 망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왜? 10년마다 망해봤거든. 이 말을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농업 부흥하다가 잘 나가다가 10년, 중동 붐 나다가 잘 나가다가 10년, 조선 붐, 해운 붐 하다가 디플레이션 한번 크게 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디플레이션 한번 크게 오면 쭉 오래 가거든요. 거기에 IMF로 인생 한번 크게 집 한 채 날려보시고 제조업 특유의 디플레이션을 자주 경험해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 인생도 잘 나가다가 내가 성실하게 살다가 망한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학생들에게 S&P 500은 미리 준비하라는 이유입니다. 요즘 이제 개근거지 이 이야기 있다면서요. 개근을 하는 애보다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애들이 흔하다. 우리는 안 갔다 오면 국내 여행만 하면 거지냐? 니들이 10년마다 오는 침체를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애 키우는 데는 뒤질 겁니다. 월스트리트 출신 분들도 한국에 많이 돌아와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 시키면서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책임감 있게 살라고 16살 때부터 성인시 가는데 어중간한 서민들이 있다 이러고 하고 있어요. 이게 서민 특유의 금융교육이 안 되는 과시형이 이건데 다른 형태의 욜로입니다. 이것도 노빈곤자 양산왕 훈육을 해야 될 시기에 개근 거지 소리 듣고 훈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애한테 맞춰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민들 특징이에요.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이게 집단주의 소속감 의식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게 의존적인 거거든요. 찐 부자들은 잘 보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평온이 베이스야. 내 자식 항상 고민하는 거 잠깐만 내 자식이 이거 돈 지킬 수 있나? 나만큼 안 똑똑할 것 같은데 내 머리 따라올 것 같아? 너 편한 게 잘한 것 같은데 이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제 교훈을 여기서 한번 얻어봅시다. 어쨌든 동시에 전호인들 보면서 알게 되는 거. 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반도체니 뭐니 어쨌든 대한민국 성장 기반을 다 해가지고 그걸 누가 물려받다? 9786이 물려받았거든요. 9786이 물려받은 우리나라의 미래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실제 또 9786은 물려받으면서 저 노인 새끼들 죽으면은 우리 세상에 온다 이러면 그래 욕 들으면서 물려줬어요. 세금 뜯기지 말고 그냥 새로운 기회 찾아서 움직이십시오. 현대 국가로니까 국가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 되는 게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지죠. 언제나 정석에서 절반만 지켜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S&P 500을 꼭 내가 빨리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제대로 꾸준히 계속 모아간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십시오. 그 제대로 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과시형을 맞추겠다고 하면은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차는 거죠. 회사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듯 국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을 하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희생하면 헌신하면 헌신적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겁니다. 이 노인분들입니다. 교훈 언제든 금방 망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든 회사든 정당한 권리만 주고받아야지 충성하면 망합니다. 국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회사의 성공도 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랫세대의 성장 기반 접어야
욕만 하지 고마운 줄 모릅니다. 네 번째, 국가 믿지 말고 평생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일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오직 내 건강과 내 돈이 전부다. 요즘 정의용 교수님이 말하시는데 이거 사실 글로벌 기준점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더 건강히 살아요. 치매 예방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운동하는 게 더 건강히 살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회활동을 해야 돼요. 새로운 거 배우고 뭐 강의를 듣든 뭐라든 사회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 죽을 때까지 건강히 삽니다. 요즘은 이제 육체 건강만 아니라 치매나 이런 거에 대한 뇌 건강, 정신 건강까지 따지기 때문에 그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에는 뭐 은퇴를 빨리 할수록 죽는다. 이거 워렌 버핏도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인들의 상황이 어떠냐? 뭐 빈곤율 1위, 자살률 세계 1위. 이거 보이십니까? 땅. 근데 이거 잘 보면은 자살률 높은 데가 생각보다 이거 복지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자살률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딱 기준점으로 봤을 때 여기 위에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일을 해요. 공적 소득, 이거 국가연금 이거보다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노동을 합니다. 노동.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시는 플레이어로 사시는 게 건강이 좋다. 뭐 육체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이 자살의 원인이 뭐냐? 경제적 곤란, 정신질환, 그리고 신체질환, 가정불화. 애초에 국가도 못 믿지만은 나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 근데 뭐 쉽게 말하면 중국이 노동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자 착취하듯이 진보 중년들은 청년, 지금 중산층이거든요. 청년과 노인, 즉 부모 자식 세대를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로는 예전부터 밀턴 프리덤이 한 말이 있는데 그냥 돈 많은 사람 뜯고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중산층에 몰아줄 테니까 중산층 몰아주기다. 이게 동시에 지금 착취당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잘 보면 규제와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나한테 돈 내놔라, 돈 써라, 정부는 돈을 뿌리고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망하는 거 국가든 개인이든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위협은 외부의 것, 위험은 네가 약한 거, 리스크.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 노인 자살률이, 특히 남성 노인 자살률이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결혼 많이 했을 거잖아요. 결혼 압도적으로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 노인들이 요 시대에는 애도 많이 낳았을 거잖아요. 남자들이 결혼에 매달리는 게 제일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있잖아요. 돈과 뭐 건강과 그리고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만남, 그리고 헤어지는 거. 앞으로 120년 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20살에 결혼해도 100년이 계속 가겠다 할 때 100년 동안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혼 분할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30세에 만나도 9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퐁퐁난 그것도 의존적인 인간을 선택을 하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거면은 제대로 된 사람을, 같이 전쟁터에 갈 만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지. 이거 과거 시대에는 전업주부가 그냥 집에서 일만 하는 전업주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인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결혼을 하는가? 요거에 의문이긴 하지만 한다면은 계산을 잘 때리며 정확한 사람을 만나라. 정당한 권리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의존적이지 않고 지배적이지 않고, 뭐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는 일하기 싫고 네 돈은 공짜로 뜯겠다. 그러니까 자식도 이거 개근거지 헛소리 하면서 저걸 받지. 헛소리한 거 그러니까 이게 천성이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체질 자체가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그 알고 보면은 말 잘 들은 거잖아. 천성이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알파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원래 동물원 개념에, 동물원 집단주의로 갇혀놓는 개념, 그 밖에 있는 늑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교훈을 따지면은 뭐다? 결국 나온 차, 뭐 돈,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걸 지속하려면 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게 제가 돈, 건강, 인간관계 꿈을 자꾸 그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거든요.